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현재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진행형인 간호법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의 저지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해당 간담회에서는 각 직역별 대표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님을 모시고 간호법이 방사선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간호법의 제정이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문제점과 갈등 요소가 있는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방사선사 협회 입장에서 한 4가지 정도 사항으로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간호법이 우리 방사선사들의 업무 영역, 현재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저희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방사선사 업무 침탈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방사선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역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왜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사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전체 공동체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입장을 보면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간호법이 어떤 분야에서 방사선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사실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구별하는 그런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법, 두 번째 약사법, 세 번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라고 칭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고요. 그 외에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허를 교부받고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개의 법안에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각 직역을 대표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러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구조 보면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하고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간호사와 저희 방사선사인 의료기사를 2개만 대표적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호와 원래 업무인 간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진료의 업무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간호사는 법률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 있고요. 의료기사, 방사선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사들이 어찌 보면 자기 업무 영역 내에서는 간호사보다 진료의 보조보다는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기사는 이제 방사선사, 저 같은 의료기사는 업무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를 하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로서 방사선 등의 취급, 검사, 방사선 기기와 부속기 자재, 동위원소를 위한 해부학 검사, 그 다음에 영상 진단기,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기, 그리고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 영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 영역 내에서는 진료나 의학적 검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영역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 영역을 벗어나면 바로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소개한 김에 방사선사의 방사선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초의학과 환자관리의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 치료, 방사선 안전관리, 그 외에 레이저 치료랄지, 그래서 전리 및 비전리에 관련한 그런 학문들을 3년 내지 4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방사선사가 되기 위한 국가 시험도 똑같이 기초 물리학, 기초 생물학 외에도 방사선 영상학, 투시조형, CT, MRI, 초음파 영상기술학, 방사선 치료학, 또 실기시험도 초음파 기술학, 치료학, 영상기술을 보고 방사선사 변호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기사나 간호사를 포함해서 국가시험 과목이 저희 방사선사가 17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기 전 재학기간에 임상 실습을 거쳐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만이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한번 그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보면 간호사 역시 간호 전문가로서 양성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사회과학, 윤리학, 기초 간호학부터 해서 이제 간호학 개론 등 주로 간호학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국가 시험도 성인 간호학, 모성 간호학을 비롯해서 주로 간호학으로 이루어진 국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호학과에서 어느 커리큘럼을 봐도 저희와 같은 검사학, 방사선 검사랄지, 임상병리 검사랄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핵의학, 종양학, 그다음 초음파, MRI, CT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 것이 현재의 간호학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사협회에서 최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했던 신년도 진료 지원 인력의 연구 용역이 어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도 PA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작년 10월에 이게 언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간호사가 초음파 엑스레이를 다룬단 말이냐. 하지만 이게 연구 단계니까 그렇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고 저는 이제 일단 관심은 두고 그래도 지켜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정근 회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의료계에서는 직종간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었고, 그리고 이런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 영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이미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협회에서 진료 지원 인력을 간호사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들과 직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이미 작년 10월 달에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협에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이 연구 단계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죠. 사실 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업무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이 사실 구체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방사선사 분야를 보게 되면은 초음파, 특히 엑스레이까지, 그 다음에 고주파 온열 치료, 그 다음에 최외 충격파 쇠석술까지 이렇게 PA 업무부로 논의가 되면서 저희 협회에게는 논의에 대한 대상으로 통보가 되지도 않고 또 저희의 협회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이런 것이 논의되는 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그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초음파, 엑스레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담당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되는 그 법안, 그 문구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호법 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간호법 제정 초창기에 시작 단계에서는 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서정숙 의원 안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의사 치과 간호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되어 있고요. 김민석 의원 안 역시 그 똑같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되어 있고 최윤숙 의원 안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로 보조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타 영역을 특히 방사선사 영역을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넘어오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제정이 된다면 그 끝은 어떨까라는 제가 아주 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래대로 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에 시행한 진료의 보조로 돌아갔지만 제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개정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에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료에 해당하는 업무로 확장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원래 의료법 안에 들어있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3가지 초음파, 엑스레이, 그 다음에 쇠석술 이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갈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업무 범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번의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1995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초음파 업무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검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초음파 진단기 취급은 방사선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외국의 초음파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초음파 검사 행위를 하거나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1995년도에 명시를 했고요. 2014년에도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하는 검사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똑같이 유권 해석을 내려서 간호사는 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8년도에 청주지방법원에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업무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보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병원이나 여러 의료기관에게 간호사가 하는 초음파 검사 행위는 적절치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특히 이게 이제 진료 보조로서 의료법에 해당되느냐 아느냐 이걸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제가 질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가 2018년도부터 보험급여화가 되기 시작한 걸 잘 아시죠? 그래서 2018년도 상복부를 시작으로 상복부, 하복부, 소아복부,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그 다음에 안초음파, 그 다음에 흉부, 유방초음파를 포함해서, 그리고 두경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포함해서 급여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이 급여 기준이 나오면서 거기에 인력이 나왔는데, 이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직접 실시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미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하라, 이렇게 규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그 진료 지원 인력에 초음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초음파 장비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보건복지부나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간암을 검진하는 데에는 초음파 장비가 아주 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초음파 장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가 된 초음파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 검사, 매주 하는 검사가 있고, 초음파 장비의 정도 관리를 위해서 뭐 팬텀 테스트 등 이렇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관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국내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는 영상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국가 암검진 평가 결과 팬텀 영상 검사의 부적합률이 무려 20%에서 25%고, 특히 임상 영상 검사의 부적합률은 최고 5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의 부적합률이 특수 의료 장비로 지정되어 있는 CT, MR, 메모그래피에 대해서 적게는 5배, 많게는 15배가 높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특수의료 장비가 뭔가를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의료 장비라는 것은 정도 관리가 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장비에 의해서 검사된 사항만 국가에서 요양급여를 하겠다라고 지정된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CT와 MRI와 메모그래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 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랄지 전문가인 방사선사를 두어서 이 특수의료 장비를 관리자로 선임해서 정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정도 관리를 영품원 등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합격된 장비에 한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장비가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각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품질 관리가 필요한 특수의료 장비 선정 기준 마련 또는 대상 선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현재의 3가지 종류 장비 외에도 8가지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초음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도 너무나 화질이 낮고 그러한 장비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의료 장비로 전환해서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정도 관리, 화질 관리가 되지 않는 장비로 환자를 검사한다면, 또 그래서 혹여
그런 진단 결과에 오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전문가들에 와서 정도관리되고 정도관리되지 않는 그 검사 장비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의료 현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이제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그 어느 정도 초음파 기기 특성상 주관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윈도우가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정확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정도 관리, 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도 초음파 정도 관리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모든 국가에서는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검사 장비는 전부 정도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예로, 일단 영국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예는 영국의 영상의학회, 그렇죠. 의사협회와, 그 다음에 영국의 방사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인증 서비스, 즉 ISAS라는 그 시스템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 대상에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외에 초음파, CT, 인터벤션 레디올로지, 그다음에 투시 장비, 프로스코피, 그다음에 MRI, 그다음에 골밀도, BMD, 그다음에 메모그래피, 그다음에 뉴클리어 메디신, 해부학 장비 등 모든 검사 장비는 반드시 의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된 이런 그 규정, 그 정도 관리 지침을 지켜서 승인을 받은 장비만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또 심평원에서도 요청도 왔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합한 장비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또는 그 의사협회로서 또는 저희 방사선사협회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